나는 소박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양귀자 장편 소설. 현행곧 쓰다. 삶이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절망의 텍스트다. 나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텍스트 그 자체를 거부하였다. 나는 텍스트 다음에 있었고 모든 인간은 텍스트 이전에 있었다. 이건 오만이 아니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조건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조건이라는 말에서 다소의 불순함이 풍긴다면 기꺼이 태도라는 말로 바꿀 용의가 있다. 나는 나를 건설한다. 이것이 운명론자들의 비굴한 굴복과 내 태도가 다른 점이다. 나는 운명을 거부한다. 절망의 텍스트는 그러므로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것이다. 강민주의 노트에서. 자동차를 바꿔야겠다. 오늘 아침 나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차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출고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어떤 의미로는 이제 막 길이 들어 에마의 역할이 지금부터 제격일 수 있다. 하지만 앞날을 위해선 보다 좋은 차가 필요하다. 새 차에 익숙해질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차를 바꾸어야 한다. 자동차 대리점의 영업사원이 주고 간 명함이 책상 서랍에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나는 주차장을 빠져나온다. 이 시간에도 아파트의 주차장은 절대 한가하지 않다. 남아있는 차들의 주인은 대개 여성일 것이다. 그녀들은 수영장에 갈 때, 분위기 있는 뷔페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담임을 만나러 학교에 갈 때 비로소 차를 뺀다. 출근 시간을 비꼈음에도 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한 이 동네는 곳곳에 좌회전 신호가 있어서 아예 엑셀을 밟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나는 창문을 올리고 에어컨을 켠다. 처음에 그 역한 냄새에 이마를 약간 찌푸리며 조지 윈스턴의 테이프를 밀어넣는다. 이윽고 심장을 두들기는 강렬한 피아노 연주가 차 안을 가득 메운다.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면서 나는 안전벨트를 좀 느슨하게 풀어놓는다. 앞차의 청년이 백미러로 힐끔거리는 것을 보며 나는 에어컨을 낮추고 음악의 볼륨을 높인다.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 피아노 음이 머리를 때리고 심장을 때리는 것을 거의 아무 느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운전할 때의 이 무화경이 좋다. 나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기계들을 조작한다. 머리는 텅 비어있고 속도를 즐기는 몸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때의 감각 전부이다. 나는 대학 입학과 함께 어머니에게서 차를 선물로 받았다. 처음에는 등교할 때 차를 몰고 가기가 쑥스러웠다. 물론 처음에만 그랬다. 나는 본래 쑥스러움 같은 것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내 캠퍼스 곳곳을 내 에마와 함께 누볐다. 차는 곧 내 발이 되었다. 사무실 아래의 주차장에 차를 넣고 나오다가 옆 사무실 남자를 만난다. 나는 가볍게 눈인사를 보낸다. 안면만 있을 뿐이지만 이런 식의 매너는 어김없이 지키는 것이 내 버릇이다. 나는 상식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경멸한다. 그런 사람들이 꼭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기 좋아하고 필요 없는 호기심으로 사람 피곤하게 한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사무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상담소는 박 여사 혼자서 지키고 있다. 박 여사도 나처럼 자원봉사자이지만 오후엔 먼저 퇴근하기에 대신 아침에 일찍 나온다.
오늘 봉사팀은 박 여사와 윤 선생이다. 대부분 가정주부인 봉사자들은 요일마다 서로 틈을 짜서 전화 상담을 맡고 있다. 나는 요일을 가리지 않고 별일이 없는 한 꼬박꼬박 상담소에 나온다. 오전에 일이 있다면 일을 마친 후 오후 근무를 위해 이곳을 찾는다. 결국 이 상담소의 상근 직원인 셈이다. 물론 상근이라지만 보수는 전혀 없다. 보수는커녕 나는 이 상담소에 적지 않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기까지 하다. 대충 사정을 아는 봉사자들은 그래서 나를 무릇 상담소장 예우하듯 하고 있다. 순전히 후원 회원들의 회비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소장은 내가 상근하기 시작한 이후로 가끔 얼굴을 내밀 뿐이다. 그녀는 나의 대학 선배이고 사회에서도 이름만 대면 아, 그 사람 하고 알아주는 이른바 여류 명사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경멸한다. 그녀의 경우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멸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라는 것뿐. 사실 나는 세상에 이름 석자를 팔고 있는 대부분의 여류들이 늘 못마땅하다. 그녀들은 모두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이 땅의 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드러내놓고 소장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상식적인 예의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다. 맹하기조차 한 소장은 어쩌면 내가 자기를 존경해서 상담소의 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도 나쁘진 않다. 앞날의 내 계획을 위해선 자기 도취에 빠진 소장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명사들, 특히 여류 명사들이 흔히 보여주는 우스꽝스러운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 도취라면 소장이야말로 그 표본이다. 소장은 이 세상이 너무나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그녀 때문에 밥맛을 잃고 있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인간 실현을 위한 여성 문제 상담소. 이것이 소장이 내건 상담소의 긴 간판이다. 미래의 여성 장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소장으로서는 이 간판도 짧기만 하다. 그래서 그녀는 이 긴 간판 옆에 또 다른 간판을 달기 위해서 요즘 동분서주하고 있다. 상담소에서의 주 업무는 걸려오는 상담 전화를 받는 것이다. 과거에 교직에 있었거나 종교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주부들은 전화 속 익명의 여자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성실히 들어주고 틈틈이 위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일러주는 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문의 전화 외의 상담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다. 상담원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단숨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상담은 애당초 없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담이란 의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고 성의 있게 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가족 내 갈등에 얽매인 여자들에게는. 상담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나는 그 한계를 깨닫고 실망했다. 그렇다고 이 일이 내게 적격이라며 기대 속에 일을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니다. 상담원의 자질을 논한다면 나는 오히려 가장 낙제 점수를 받아야 한다. 아니, 상담 그 자체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잡지사나 방송국 같은 곳에 편지를 보내 고민을 털어놓는 이른바 고민녀들에 대해 나는 늘 조소를 금치 못한다. 도대체 자신의 고민을 자신 외에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말이다. 특히 실수로 순결을 잃어버려서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생겨도 마음을 열지 못하겠다는 식의 고전적인 상담 사례 같은 것은 정말 딱 질색이다. 그래서 간혹 정신연령이 의심스러운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나는 냉정하게 끊어버린다.
소설 쓰고 있네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넘어오지만 상담원이란 신분을 생각해서 참기로 하고 대개는 우리 상담소에서 도움을 줄 일이 없어 미안합니다 정도로 차갑게 대응한다. 그럼에도 내가 이 일을 벌써 1년째 붙들고 있는 데는 다 까닭에 있다. 고민여쯤으로 불리는 그야말로 고민에 불과한 내용을 털어놓는 한가한 전화만 걸려온다면 진작에 이 일을 끝냈을 것이다. 그보다는 더 많이 진실로 불행이라는 말에 걸맞은 여성들의 사례가 접수되는 곳도 바로 여기였다. 나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른바 학생이다. 나는 대학때의 전공과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심리학을 선택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지식은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나는 심리학 다음으로 철학, 정치학, 인류학 등을 차례차례 섭렵할 계획이다. 물론 학위나 학벌 따위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서 몇 번이라도 대학원에 등록하여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나에겐 아무런 문제도 없다. 어쨌거나 첫 번째 선택은 옳았다. 여성 심리, 특히 고통에 대응하는 여성 특유의 폐쇄적인 정신분석을 논문의 주제로 삼고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나는 드물게 그 일에 몰두하고 집착하게 되었다. 나중에 서서히 이야기하겠지만 차후의 지적 순례까지 모두 포기하게 될 만큼 나는 이 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여기까지 말하면 내가 왜 인간 실현을 위한 여성 문제 상담소를 그만두지 않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나는 불행한 여성들의 불행한 이야기를 채집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앞에서 나는 상당히 비장한 어투로 것이었다라는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 예민한 사람이라면 벌써 이상함을 느꼈겠다. 사실 나는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말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이제 서서히 밝혀질 것이다. 준비는 거의 다 되었다. 기다릴 뿐이다. 박 여사가 나오는 날은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좋다. 그이는 자신의 근무일이 되면 사이펀을 비롯한 본격 커피를 끓일 수 있는 기구 일습을 챙겨서 등장한다. 그리고 틈틈이 향기 그윽한 커피를 사무실 식구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스스로 큰 즐거움을 느낀다. 아침에 하나 했는데 하필 또 고부 갈등이야. 박 여사는 아들만 둘이고 큰아들이 군대에 갔으니 머지않아 며느리를 볼 나이다. 고부 갈등으로 인한 가정 불화라면 그래서 관심이 아주 많다. 아무리 며느리 쪽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 정도를 못 참아주나 싶어서 젊은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하니 나도 이미 글렀어. 박 여사의 맥 빠진 표정을 두고 여학교 카운슬러 출신의 윤 선생이 놀린다. 그러다가 박 여사님, 며느리 본 다음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리 상담소에 전화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전화를 우연히 내가 받는 불행까지 겹친다면 자넨 더 좋겠지? 박 여사와 윤 선생은 배를 잡고 웃어댄다. 나는 조금도 우습지 않으므로 읽고 있는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인간의 뇌에 웃음을 생산하는 호르몬이 있다면 나에겐 분명히 그 호르몬이 아예 생성조차 되지 않는 게 틀림없다. 그게 아니면 호르몬을 억제할 만큼 웃음을 거부하는 정신력이 드세거나 웃음을 거부하는 체질인데 반해 슬픔이나 분노를 수용하는 정신은 또 남다른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이 세상이 아직 웃음의 차례가 아니라고 믿는다. 웃을 수 있는 고등동물이 인간이라지만 과연 그런가? 나는 인간의 웃음을 믿지 않는다. 커피잔을 기울여 마지막 한 모금까지 알뜰히 마시는 것을 보았던지 박 여사가 내 잔에 커피를 더 부어주었다. 고맙습니다. 망설임 없이 빠르게 인사는 나갔지만 그것은 아팠을 때 얼결에 비명이 나오듯 거의 반사적인 말치레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커피는 처음 그 한 잔으로 좋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친절을 베풀고는 돌려받은 보답의 양이 적다고 불평들을 해댄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신문을 보고 있던 윤 선생이 받았다. 뒤를 이어 다른 번호의 전화가 또 울기 시작한다. 나는 커피잔을 밀어놓고 수화기를 든다. 한 손에는 필기 도구를 쥐고 나는 채집에 가치가 있는 전화가 걸려올까봐 늘 기록 준비 상태로 상담을 시작한다. 그를 죽이고 싶어요.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첫 마디에 나는 긴장했다. 단순한 고민녀가 아니다. 나는 이런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 나라에는 법도 없나요? 이렇게 맞다가는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지 몰라요. 너무나 무서워서 밤새 옥상에 숨어 있다가 지금에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집안에 남아있는 남편의 로션 냄새를 맡고 여태 토약질을 했어요. 마누라를 두들겨 패서 쫓아내고 밤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태연이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출근하는 인간이 제 남편이에요. 여자의 음성은 자음과 모음을 겨우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퉁퉁 부어있다. 얼굴이 붓고 몸이 붓듯이 목소리도 상처를 입으면 부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곳에서 알았다. 나는 여자의 긴 이야기를 숨을 죽이며 듣는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시작된 부부싸움. 여자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고 남자는 이 정도 바람쯤이야 어느 남자나 다 누리며 사는 사회생활의 자유라고 말하는 뻔뻔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함께 살아주는 것만도 감지덕지 여기라는 남편의 폭언은 멈출 줄을 모른다. 이제는 버젓하게 그쪽 생활비도 월급에서 제하고 여자가 보는 앞에서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감기 증세가 어떠냐고 묻기도 한다. 여자는 교육자 집안에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 이혼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 친정의 위신을 생각하면 이혼은 곧 죽음이다. 남편은 그걸 이용한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보라는 식이다.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간통죄로 고소할 테면 해보라고 이죽거리기도 한다. 그런 남편이 가증스러워 어젯밤 이혼 서류를 내놓았다. 이게 어디서 협박이냐며 다짜고짜 발길질이 시작되고 나중에는 식탁 의자를 집어내렸질 기세였다. 여자는 아이들 앞에서 피를 보일 것이 두려워 간신히 옥상으로 도망쳤다. 아파트 옥상에서 이슬을 맞으며 분노에 떨다 내려와 보니 남편이란 자는 우유 한 잔, 계란 프라이 한 개, 그리고 얼굴에 향기독한 얘의 그 로션까지 치덕치덕 바르고 제 시간에 유유히 출근하고 없었다. 물론 여자가 준비한 이혼 서류는 갈갈이 찢어버린 채. 아이들은 겁에 질려 학교에 갔고 집안은 난장판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건 가족도 뭐도 아니에요. 어떡하죠? 어떡하다니? 나는 울컥 치미는 감정을 간신히 눌러 참고 말해준다. 죽이고 싶을 만큼 부인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면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해 봐야지요. 그렇죠. 그러나 긍정적인 어투가 결코 아니다.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으니 마지못해서 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여자가 여전히 이혼을 겁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가만히 기다려본다. 그이가 이혼을 쉽게 해줄 것 같지 않아요. 한 번 더 이혼 소리가 나오면 다리를 분질러서 방에 가둬버리겠대요. 어떡해요? 성질대로라면 사람 다리가 그렇게 쉽게 부러지는 줄 아느냐고 쏘아줘야 하지만 나는 지금의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잘 알고 있으므로 부드러움 쪽으로 가기 위해 애를 쓴다.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건 좀 잔인하다. 상담의 기본 자세에서 어긋나고 있다.
상담원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자 전부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은연중에 이혼을 재촉하고 있다. 여자들에게 가정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큰 결단을 요구하는지 익히 알면서 여기 전화하는데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 같아서는 내가 당한 만큼 그 인간에게 꼭 되돌려주고 싶어요. 친정 부모님만 아니라면, 그리고 자식들만 아니라면 정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아요. 나야 차라리 죽는 게 있고 저꼴 안 보고 편하죠. 여자는 또 울음을 비친다. 나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성격은 아무리 분노가 깊고 남편에 대한 증오가 뼈에 사무쳐도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다. 얼마나 더 짐승 같은 굴욕을 견디어야 죽음과도 같은 가정 포기의 결단을 내리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나는 이런 경우 여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조치 몇 가지를 일러주고 남자의 폭력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이웃의 도움을 청하라는 충고로 끝으로 상담을 마감한다. 여자는 숨겨둔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상당 시간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긴 통화를 끝내고 나는 책상 위에 메모를 들여다본다. 죽이고 싶어요. 인간도 아니에요. 이런 건 가족도 뭐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여자는 복수는커녕 이혼의 결심도 남편을 설득시킬 어떤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나는 또 기분이 엉망진창이 된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어쩔 수가 없다. 천연스럽게 로션을 바르며 거울을 흘끔거렸을 한 사내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여자의 말이 옳다. 그건 인간도 뭣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도 뭣도 아닌 남자는 오늘도 태연히 직장에 출근하여 점심에 뭘 먹을까를 고민하고 옆자리 여직원에게는 농을 걸기도 할 것이다. 인간적인 고뇌는 모조리 여자에게 떠맡겨 놓고서 나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머리가 좀 아팠다. 전화 상담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마음 먹기가 어려울 뿐이지 일단 전화를 걸어 입을 열었다 하면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펼쳐지는 것이다. 말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목구멍 끝까지 차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요약할 형편이 아니다. 자신이 당한 내용을 흡족하게 털어놓지 않고서는 절대 후련해질 수 없다. 상담원들은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들어준다. 시간이 없다는 암시를 준다거나 요약해서 말하라고 재촉하는 일은 상담원의 자세가 아니다. 한 번에 전화를 소화하는 것으로 오전을 다 보내는 일도 그래서 비일비재하다. 점심을 먹고 와서 자리에 앉으니 기다렸다는 듯 남기의 전화가 걸려온다. 배로 가도 좋을까요? 21일 한 번도 어김이 없는 날짜였다. 아래에 와서 전화해. 예, 그럼. 깍듯한 인사와 함께 남기는 전화를 끊는다. 남동생? 전화를 건네준 박 여사가 아는 체를 한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만다. 그러자 이번엔 윤 선생이 한마디 거둔다. 강민주 씨 남동생 젊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착해? 나도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거는 예의만 봐도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겠어. 민주 씨가 워낙 호랑이같이 구니까 그럴 거야. 내 성격이 차갑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박 여사는 그렇게 넘겨짚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남기에 대해 뭐라 품평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어차피 저들이 나와 남기의 관계를 짐작이나 하겠는가. 남기는 정확히 30분 만에 1층에 도착해서 전화했다. 덥지? 냉커피 시켜. 그는 다소곳한 태도로 주문받으러 온 아가씨에게 냉커피를 시킨다. 이 사내가 서울의 밤거리에서 주먹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 황남기라고 누가 믿을까?
나는 그를 보면 내가 들인 공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307호가 나간답니다. 이번엔 10을 올려서 내놓았습니다. 시킨 일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겠지? 남기의 업무 보고는 그냥 넘기고 나는 곧바로 다른 질문을 던진다. 월세 10만 원 올린 것이 무에 그리 대단해서 그것부터 내세우는 남기의 맹함에 벌써 파르르 성깔이 돋는 것이다. 그럼요. 중도금이 그제였고요. 잔금과 동시에 아파트를 비워주면 곧 내부 수리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남기는 황급히 진행 상황을 보고하느라 말까지 더듬거린다. 나는 남기에게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 하나를 매입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 잘했어. 잊지 않았겠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 나는 다시 한번 주의를 준다. 그래서 애초에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등기부 명의 이전에 늦추려는 집을 물색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염려 마세요. 실수 없이 할게요. 다소 부드러워진 내 태도에 마음이 놓인 듯 남기는 비로소 커피에 입을 댄다. 황남기는 올해 27, 나와는 동갑이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두어 달 앞서 태어났으나 그것 때문에 남기가 나를 어려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남기는 나와 특별한 관계이고 그는 무조건 나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나는 그의 맹종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 남기가 내놓은 흰 봉투를 받아들고 나는 그가 커피를 다 마셨거나 말거나 자리에서 일어난다. 21일은 그가 전날 수금한 사무실 월세들을 내게 가져오는 날이다. 나에겐 상속받은 빌딩이 한 채 있다. 그 밖에 빌딩이랄 수 없는 건물 몇 채와 농장 따위도 내 소유로 남겨졌다. 남기는 내 재산 일체를 관리하고 있다. 저 사모님 기일이 일주일 뒤인데 알고 있어. 내가 어머니 돌아가신 날을 잊겠는가? 남기의 눈빛에 스치는 아쉬움을 무시하고 나는 찻집을 나온다.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문득 봉투에 적힌 남기의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거치고 삐져나간 획이 아직도 많은 것을 보니 역시 공부머리는 아니다 싶었다. 남기가 그나마 펜과 종이에 뭔가를 적어 제출할 수준이 된 것도 모두 내 덕분이었다. 말로는 중학교 중퇴라 했는데 이건 도무지 간신히 제 이름 석자 정도 적고 나면 그만인 실력을 보면 애당초 공부와는 거리가 먼 남기였다. 그저 듬직하고 우직하도록 의리가 강하다는 것만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무기였다. 생전에 어머니도 곧잘 남기의 소 같은 성격을 화제로 삼곤 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남기에게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집 앞에서 대기하라 이른 적이 있었다. 매사에 성질이 급한 어머니는 집 앞에 차를 대놓고 그가 오는 대로 출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 어머니 먼저 아침 일찍 집을 떠났다. 남기가 오면 변경된 일정을 통보해줄 사람은 당연히 나였다. 그런데 10시가 넘고 11시, 12시가 되도록 그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다. 우리 모녀와의 약속이라면 새벽이라도 쏜살같이 달려오는 남기였는데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해서 남기가 도착했는지 물었다. 결국 어머니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들어서는 어머니 옆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남기가 보였다. 어머니에게 얼마나 당했는지 아주 시뻘건 얼굴이었다. 어이없어하는 어머니 설명에 의하면 남기는 10시 전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나타날 때까지 3시간 이상을 말 그대로 집 앞에 서 있었다. 집 앞에서 대기하라고 하시기에 그것이 남기가 남긴 유일한 변명이었다. 선대부터 내림으로 물려받은 거구, 몸집만큼이나 잔재주를 거부하는 단순 우직한 성품에 남기는 바위 같은 사람이다. 누가 옮겨놓기 전에는 저 스스로 자리를 바꿀 줄 모른다.
그는 또한 백날이고 천날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바람과 비에 시달려 닳아지기야 하겠지만 바위가 그렇듯 그것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밤, 가스불 위에서 밥과 찌개가 끓고 있다. 자정 1시간 전, 나의 저녁 시간이다. 식사 시간은 내 생활에 맞춰 나름대로 꼭 지키려고 애를 쓰는 편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무계획, 무질서의 수렁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나는 절대 충동적이지 않다. 아침은 일어나는 대로 우유 한 잔으로 위만 달랜다. 점심은 상담소거나 대학 구내에서 간단히 해결한다. 그 시간쯤에는 배가 많이 고프지만 밥 먹기 전쟁이 벌어지는 식당에서 홀로 맛을 즐기기론 내 신경이 너무 예민하다. 그리고 오후 6시경에 빵이나 국수 같은 간단한 요기를 한다. 그 시간에 자칫 길을 잘못 들면 차 안에서 몇 시간이고 지독한 공복감을 견뎌야 한다. 적당한 허기는 정신을 명료하게 해주지만 한계를 넘는 공복감은 인간을 인간이지 못하게 한다. 나는 배고픔이나 추위, 짜증을 참는 일에는 의외로 약하다. 어머니는 나에게 그런 것은 참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 자식의 목까지 당신이 충분히 참았다는 논리로. 하루 중 가장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때는 밤 11시의 만찬이다. 나는 격식을 갖춰 요리를 하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오늘 저녁의 메뉴는 생선찌개와 새우튀김이다. 나는 바다에서 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식성이다. 어머니는 나보다 더 편식했는데 고기는 아예 입에도 안 대고 수산물과 채소로만 한평생을 살다 가셨다. 저 세상에도 어머니 좋아하는 청어와 전복이 있을까? 저녁을 먹고 나면 거의 자정에 가깝다. 그 시간에 바깥을 내다보면 아파트 전체가 바둑판이 된 듯 점등과 소등의 알록달록함이 재미있다. 나는 불 꺼진 창의 주인은 경멸하고 불 켜진 창에는 우호적인 시선을 보낸다. 잠자리에 들게 되는 새벽 2시까지 내가 하는 일은 거의 일정하다. 샤워를 하고 그날의 일을 기록하는 일기를 쓴다. 오늘처럼 수입이 있는 날은 장부 정리도 해야 한다. 나는 기록하고 계획하는 일에 몹시 철저해서 피곤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그 일을 빠뜨리고 지나가는 법은 없다. 일기는 별것이 아니다. 나는 사적인 감정을 노트에 털어놓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내 일기는 하루의 궤적을 남기는 데 필요할 뿐이다. 처음엔 내 시간들이 어디로 공중분해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미건조한 나열이지만 나중에 기억이 사라졌을 때 읽어보면 그 시간이 손에 잡힐 듯이 떠오른다. 그래, 그 찻집에서 흰 블라우스에 커피를 엎질렀었지. 전혀 하지 않던 실수를 해서 버린 옷보다 그 실수 자체에 얼마나 절망했던가.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일기에 새로운 의미가 붙기 시작했다. 타인들에게 그날 그 시간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록으로 일기는 나를 방어해 줄 것이다. 알리바이. 그랬다. 나는 알리바이를 생각하고 있다. 혼자 사는 여자의 알리바이는 그 여자의 내밀한 일기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왜 알리바이가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질문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한껏 비웃어 주겠다. 삶의 알리바이, 현장의 부재 증명은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부재 증명이 더욱 기묘하게 쓰일 어떤 계획이 내게 주어져 있다. 나는 지금 막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다. 샤워와 기록이 끝난 다음부터 새벽 2시의 취침 시간까지 그 사이에 내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말이다. 나는 이미 말했듯이 계획이나 기록에 철저한 사람이다. 또한 이미 말했듯이 나는 지금 어떤 계획의 골몰에 있다.
그렇다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비할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요즘 무언가에 골몰해 있다. 분석하고 조절하고 다시 계산을 거듭해 보기를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른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에 대한 흥분이 가시지 않아 뒤척이다가 몇 번이나 수면제를 복용하곤 했다. 잠이 제 시간에 찾아오지 않는 것조차 못 견딜 만큼 나는 무질서를 혐오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다만 한 가지. 너무 바람을 넣은 풍선은 터지고야 말듯이 지나치게 잡아당기는 고무줄은 필히 끊어지고 말듯이 허용의 기준을 넘은 두꺼비집의 퓨즈가 녹아버리듯이 나의 이 계획은 필연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가능한 이 일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까지는 덧붙일 수 있다. 상담원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중매를 자청하고 나섰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무섭게 쏟아지는 날이었다. 처음엔 설마 했는데 정말 애인이 없는 게 확실해. 글쎄 나이 27에 애인이 없다면 누가 믿어. 독신주의라면 모르지만 상담소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40주를 넘어선 지긋한 나이들이다. 자연 동생이라 해도 막내 동생뻘이 되는 나한테 수더분하게 굴려고 애를 쓰지만 받아들이는 내 태도가 남다른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안전거리를 침범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중매라니 그것도 자청해서. 나는 그러나 사람을 앞에서 닦아세우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상식 수준의 예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번번이 절감하곤 한다. 나는 냉소를 감추려 애쓰며 기본적인 대답을 던진다. 모두 내색은 안 해도 흥미진진하게 내 입을 주시하고 있다. 틀린 말씀입니다. 애인을 잘 만드는 쪽은 오히려 독신주의자들이랍니다. 그러니 난 독신주의도 아니죠. 한 파트너에 얽매여 지지고 볶고하는 것이 싫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한 사람의 파트너조차 싫은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 말할 것은 없다. 나는 다만 이렇게 말한다.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했습니다. 결혼의 폐해는 이 상담소에서 실컷 수집했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을 리도 없고요. 중매를 자청한 사람이 평소 상담소 봉사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인격도 무난한 편이었기에 나는 참을성 있게 내 의견을 전할 수 있었다. 하긴 그래. 아무리 학문적인 이론을 갖추었어도 처녀가 상담원직을 맡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마이너스였을 거야. 도대체 지옥 같은 이야기만 매일 듣게 되니 결혼에 대한 환상이 생길 까닭이 있나. 이건 정말 비극이다. 결혼이란 게 사실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말이야. 내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상담소 일을 권하던 선배도 사실은 나를 상담원으로 추천한 것은 아니었다. 사례 정리도 하고 후원자 관리도 하면서 원하는 자료를 찾아보라는 권유였다. 그러나 막상 출근을 해보니 일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우선은 목매도록 울어대는 전화벨을 마냥 버려둘 수 없었다. 나 스스로 상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인생 경험에만 의존해서 내리는 처방보다 나의 상담이 더욱 충실하고 핵심을 다룰 것이란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손 거들듯 전화가 많은 날만 상담에 나서다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자연스레 고정 상담원이 되었다. 정말 그렇군. 그래도 나는 강민주 씨 상담 태도를 보고 적잖이 배웠는걸. 뭐랄까, 무작정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보다 확고하게 상황 정리를 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강민주 씨 패턴이잖아. 상담원 중 한 사람이 나에 대한 뜻밖의 말을 하는 것으로 화제는 저절로 상담에 임하는 자세거나 화법
혹은 사례별 문제점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 어쨌거나 나의 결혼 같은 개인적 문제보다는 상담 봉사의 효율을 높이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중매 이야기는 몇 시간 뒤 다른 자리에서 또 이어졌다. 남편이 교장으로 곧 정년퇴직을 앞둔 까닭에 상담소에서 교장 사모님으로 통하는 그이는 굳이 날 1층 찻집으로 불러냈다. 웬일이세요? 생전 이런 말씀 안 하시던 분이. 나는 마지못해 내려온 것을 시위나 하듯이 물었다. 글쎄 말이야. 이것도 민주 씨랑 나랑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서겠지. 말하는 투가 단순한 중매가 아닌성 싶어서 나는 잠자코 있기로 한다. 왜 보름 전에 사무실로 날 데리러 온 청년 기억나? 그때 민주 씨하고 나하고 둘만 있었잖아. 교장 선생님 제자인데 우리 내외 점심 대접하겠다고 자기 차로 날 모시러 왔던 사람 말이야. 기억이 났다. 키도 보통, 얼굴도 보통, 행동거지도 보통이어서 참말이지 보통 사람의 표본이라고 보아 무난한 인물이었다. 옛 은사를 위해 점심을 사겠다는 것도 보통의 도덕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 그 청년의 평이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뚤어진 이 시대에 보통의 삶, 보통의 도덕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미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사람이 어제 전화를 했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꺼내는 이야기가 글쎄 민주 씨 애인이냐는 질문이겠지. 농담처럼 그러더니 한번 소개해달래. 그 애가 괜히 싱거운 소리 하래도 아니고 해서 정색을 하고 따져 물었지. 민주 씨를 예사로 안 보았던 모양이야. 요새 처녀 같지 않고 철이 꽉 들어 보인다나. 원래 그 애가 여자 덜렁대고 수다스럽게 구는 거 제일 질색하기는 했었지. 어때? 한번 만나볼 테야? 어떠냐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정말 보통 사람처럼 굴고 있군.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꼭 이것뿐이란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하품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런 헛수고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결혼은 안 합니다. 다른 이야기 더 없으시죠? 그럼. 나는 그만 일어서겠다는 뜻을 충분히 밝힌다. 사모님은 단칼에 무배듯 하는 내 태도에 질렸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나는 그 표정이 말하는 것도 환히 읽어낼 수 있다. 너한테 과분한 혼처였지. 결코 빠지는 자리가 아닌데 감히 이럴 수 있냐는 것이겠지. 대학 3학년이던 그의 봄이었을 것이다. 대학 신문에 실린 내 글을 보고 한 남학생이 과친구를 통해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 제의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자 친구도 그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었다. 우선 학보에 실린 내 글의 성격부터 말해야겠다. 그 즈음 학교 신문에는 구태의연하게도 일상적인 주제를 놓고 소위 찬반 토론을 벌이는 기획물을 연재하고 있었다. 일테면 약혼 여행, 캠퍼스의 카드놀이, 자가용 등교, 대리 출석 등등 몇 년을 두고 우려먹는 진부한 도덕시험 같은 주제가 등장하는 통에 나는 매번 그런 발상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기자라는 애들은 물론 그런 지면에 목청도더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학생들에게도 경멸을 보내는 걸 잊지 않고 있던 터였다. 그랬던 내가 그 지면에 여학생의 흡연에 관해 이른바 찬성 쪽 의견을 투구한 것은 순전히 젊은 날의 허세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나는 흡연 그 자체보다도 매번 정답이 제시된 주제를 선정하는 편집자의 상투성부터 실컷 비꼬았다. 그리곤 여학생의 흡연이 여태도 논란된다는 사실이 하도 놀라워서 이 글을 쓴다고 전제했다. 우리 대학의 남학생들은 아직도 나 해석을 매도하는 시대에서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했음을 슬퍼한다고도 썼다. 흡연이 문제가 된다면 인간의 흡연이지 여자의 흡연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자기 변명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축소할 다수의 논리박약 남학생들을 위해 미리 밝히자면 나는 비흡연자이다.
그것은 내가 닭고기를 싫어하듯 단순한 기호의 선택이었다. 라고 썼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 글을 읽고 나에게 추파를 보내온 남학생은 나도 익히 그 이름을 들어 알고 있는 경영학과의 수재였다. 교수가 신입생 때부터 자신의 후계자로 찍어놓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던가 아무튼 그가 유명한 까닭은 특히 여학생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까닭은 그것보다는 그 남학생이 깎아놓은 듯한 미남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마치 히랍신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는 먼바치에서도 환상적인 외모를 확인할 수 있는 남자였다. 나는 평소 그가 자신의 외모를 10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역겹게 생각하던 터였다. 그는 어떤 여자라도 자기가 손만 내밀면 자석 앞에 모처럼 거역하지 못하고 딸려온다고 믿는 인간이었다. 내가 왜 그의 달고 다른 그물에 걸려들겠는가. 가소로운 일이었다. 친구는 나의 단호함이 어이없는 모양이었다. 입을 비죽 내밀고 돌아서던 모습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길게 말할 것도 없다. 내 주제를 알라는 비웃음이었다. 여자에게 주제를 알라고 충고할 때 대개의 경우 주제는 바로 외모를 뜻한다. 그 얼굴에. 얼굴에 대해서 말하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주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얼굴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많이 내보여지는 것이므로 폄하를 당해도 할 수 없다. 내 얼굴은 쉽게 말하면 고집불통형이다. 아니, 이건 좋게 표현했을 때의 이야기고 객관적이라는 미인대회 기준 따위는 철저히 무시한 자유로움으로 눈과 코와 입을 배치한 형상이다. 그렇다고 내 얼굴이 자유방임형의 꼴불견인 것만은 아니다. 또한 자신의 외모에 커다란 열등감을 가진 것은 더욱 아니다. 나는 작고 고집스러운 내 눈, 표준보다 더 큰 코, 그리고 냉소를 표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당한 내 입술을 사랑한다. 얼굴 예쁜 여자들이 빠지기 쉬운 세상의 함정은 또 오죽 많은가. 오로지 얼굴만 내세우는 미인들의 그 백치미는 또 어떤가. 평생 자신의 외모를 가꾸며 살아가도록 태어나지 않고 평생 자신의 두뇌를 의지하며 살도록 태어난 것에 나는 하늘에 감사한다.